예, 원주입니다. 예, 오늘은 퇴설당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해인사에는 수많은 이제 정각이 있고, 이를테면 강원이나 이론과 같은 선원과 같은 이제 공부하는 이제 곳이 따로 있고, 그리고 스님들의 요사체 같은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수많은 어른 스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퇴설당이 되게 상징적인 이제 어른을 처소해요. 왜냐하면은 해인사 같은 이제 총림에서는 이제 방장이라는 스님께서 제일 이제 어르신이 되거든요. 그 방장 스님이 이제 머무시는 처소가 퇴설당인 거예요. 퇴설당에 있어서 이전에 뭐 성철 스님, 해암 스님 같은 이제 방장 스님께서 퇴설당에 머무셨고, 저희 은사 스님이셨던 이제 법자 전자 스님께서도 퇴설당에 머물고 계셨죠. 퇴설당에서 제가 이제 지낸 것은 이제 정식 시자로 들어간 적이 있거든요. 2011년에 제가 구주교를 받았으니까 그때 봄 4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이렇게 시자로서 1년 소임을 보고서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 퇴설당에서 지낸 것이고, 사실 그 전에도 제가 퇴설당에서 지낸 적이 있어요. 뭐냐면 2006년에 1월에 제가 출가를 했는데, 출가를 해서, 이거 출가의 이야기인데, 제가 원주 스님한테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원래는 이제 출가하기 전에 제가 해인사를 먼저 한번 찾아갔어요. 그냥 한번 구경도 할 겸 해가지고. 근데 재밌는 게, 제가 12월 달에 찾아갔을 거예요. 아마 12월 중순이나 말이나 아마 그때 2006년에 출가했으니까 2005년 12월에 찾아간 거죠. 당시에 해인사로 출가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미리 한번 와봤습니다 하고서 원주스님한테 말씀드리니까 그러냐는 거예요. 근데 이제 출가는 제가 인도 성지순례를 계획 중이라 그걸 마치고 출가를 할 예정입니다 라고 하니까 이렇게 수긍하시면서도 좀 다른 말씀하신 거예요. 곧 있으면 이제 선원의 용맹정진인데 그 용맹정진을 시봉하는 공덕이 엄청 큰데 이 기회를 놓치면 참 안타까운데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때는 몰랐어요. 왜 저런 말씀을 하시는지. 근데 저는 인도 성지순례 끝나고 반드시 출가를 옵니다 하니까 실제로 그렇게 했죠. 성지순례 마치고서 해인사로 바로 출가를 했지만은 왜 그렇게 이제 약간 용맹정진 선원 스님들 용맹정진하는 거 시봉해달라고 하냐면은 말만 하고 안 온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원주 스님은 왔으니까 지금이라도 바로 행자를 시켜버리고 싶은데 이제 그렇게 또 이제 성지순례 하고 온다니까 그걸 막을 수는 없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원주 스님이 이 행자는 아직 학생은 그때 대학을 졸업했을 당시니까 나이도 젊고 하니까 퇴설당에 올라가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전 퇴설당이 뭔지 몰랐어요. 왜냐면 해인사 처음 가는 거였고, 그리고 이제 거기가 뭐 하는 데인지 모르지만 뭐 보내시면 거기 가서 하는 거지 하고서 뭐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어르신이 계시다는 말을 들었어요. 이제 참 인연인 게 제가 당시에 저희 은사 스님 노장님을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행자를 하면서 이제 성철 스님의 나중에 이제 제자로 다시 이제 건당을 하시고 그렇게 이제 제자가 되셨다는 걸 나중에서야 알게 된 거예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제가 출가하게 된 인연에는 성철 스님이 굉장히 성철 스님이 정진하신 모습, 삶의 모습 이게 되게 컸거든요. 그래가지고 성철 스님의 참 맞제자라고 해서 제가 굉장히 좀 놀랐던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2006년 1월에 출가를 했죠. 출가를 해가지고 퇴설당에 올라가기 전에 한 달 정도 이제 후원해서 공양주 생활을 했어요. 공양주라는 건 이제 밥을 짓는 행자거든요. 왜냐하면 당시 저희 행자가 좀 한 10명 넘게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행자 큰 방의 생활을 익히고 난 다음에 이제 어른의 시자로 빠지기도 하거든요. 당시에 저는 한 달 정도 익히고 가라고 해가지고 원주 스님께서 그렇게 익히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퇴설당 시자로 올라간 거죠. 그 당시 이제 퇴설당 행자라고 불렀는데 참
저는 이때 경험이 어, 참 그랬어요. 뭐냐면은 제가 이제 불교 수행에 대한 이제 정진의 뜻이 굉장히 강했고, 불교에 대해 좀 진리가 무엇일까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하면 깨달을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많을 때 아니에요. 근데 뭐 인연인지 복인지 성철 스님이 어떤 상자택인 이제 저희 노장님한테서 바로 이제 가버린 거죠. 바로 가버린 거고, 그런 분 옆에서 이제 곁에 이제 시봉을 할 수 있으니까, 굉장한, 저한테는, 기회였고, 뭐, 복이었고, 인연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제 노장님이, 당시에 이제 정식 비구 시자 스님이 안 계셨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면은 강원에 다니는 이제 스님들께서 어떤 시자로 계셨지만 원래 정식 비구가 있어야 돼요. 예비승려 강원 학인이 아니라. 근데 뭐 이런저런 인연이 잘 안 되셔서 이렇게 없었는데, 그래서 강원 스님께서 시자 스님을 맡고 계시고 제가 행자로 들어간 거죠. 그렇게 2명이죠. 원래는 3명이 돼야 돼요. 강원 학인도 있겠지만은 행자도 있고 정식 비구 승려가 하나 있었는데 그 당시엔 없으셨어요. 근데 이제 강원 학인 스님께서 저희 사양이시죠. 사양이 강원에 이제 수업이나 이제 뭘 받으러 가시잖아요. 그러면 저 혼자밖에 안 나는 거예요. 퇴솔당에. 근데 이제 퇴솔당에 남는데 이제 노장님이 가끔 이제 퇴솔당 앞을 이제 포행을 하시는 거예요. 포행을 하고 계시면은 시자 스님 계실 때는 제가 못했어요. 제가 사실 공부하다가 궁금한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큰 스님이 계시잖아요. 공부 이제 수행을 엄청나게 하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선생이 계신데, 그러면 내가 시자 스님 안 볼 때 몰래 질문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포행할 때 뒤로 따라서 같이 포행했어요. 우리 노장님이랑 좀 한 2발씩 떼가지고 계속 시봉하는, 이 원래 시자 스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이제 시자 스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이제 행자가 뒤에서 따라다닌 거죠. 그러다 이제 슬슬 제가 이제 슬쩍슬쩍 궁금한 거 물어본 거예요. 뭐 이를테면 뭐 어떤 스님께서 이런 가르침을 펴셨는데 이런 뜻이 뭡니까? 라고 한다든지, 이를테면 경전의 억구에서 뭐 황벽 스님 아니면 뭐 마조 스님, 뭐 대주회 스님, 뭐 이런 분, 대주 스님, 뭐 이런 스님들의 어떤 어록 보다가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제가 많이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제 이를테면 뭐 보다가 사구백비 뭐 이런 게 모르니까 사구백비가 뭡니까 하니까 노장님 같은 경우에는 너는 뭐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는 모르는데 몰라서 물어보는데 이제 약간 이제 좀 한번 근기를 파악하시려고 그렇게 되물어 보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노장님의 대답은 되게 좀 짤막했어요. 자세한 설명은 안 해주셨어요. 짤막한데 그래도 제가 신심이 넘치던 시기여서 그런지 그 짤막한 대답을 탁 듣고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렇게 노장님이 큰 스님이 저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되게 소중하게 되씹은 것 같아요. 씹고 해가지고 과연 뭘까 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이제 공부를 삼았죠. 근데 이제 노장님, 사실 제가 출가할 당시만 해도 노장님이 누구신지 몰랐는데, 이제 출가를 하면서 또 이제 노장님의 이제 자서전 읽으면서, 그 당시였나? 누구 없는가? 라는 이제 자서전이 있으시고, 백척간도에서 한 걸음 더라는 또 이제 책이 있으세요. 그 책을 읽으면서, 이런 참 대단한 어른이셨구나 하고서 이제,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저희가 행자를 마치고서 저희가 행자 마칠 때 아마 19명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해인사에. 암자 행자까지 다 포함해서. 암자까지인가 하여튼 간에 그렇게 포함해서 19명 정도가 있었는데, 해인사에서 출가해서 행자로 생활하다 보면 은사가 어떻게 정해지느냐, 그거를 좀 궁금해 하실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저희 은사는 어떻게 정했냐면은 이건 해인사예요. 행자가 자기 은사를 정해요. 그러니까 행자들한테 이제 권리를 넘겨준 거예요. 은사를 누구로 삼을지. 근데 다른 절 같은 경우는 꼭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제 도반 같은 게 수덕사에서 출가를 했는데 주지 스님이 너 누구 스님 상자를 해, 누구 스님 제자를 해 라고 이제 지정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해인사는 행자가 정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퇴설당에서 행자를 했지만은 행자를 했다고 해서 반드시 이제 방장 스님의 상자가 된다는 걸 뜻하진 않거든요. 결국에 제가 또 은사를 정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퇴설당에 있으면서도 약간의 이제 요즘 말로 이제 대시를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젊고 그냥 대학도 나오고 뭐 그러니까. 근데 행자 중에 제일 선호하는 행자는 누구냐면 젊은 행자예요. 젊은 행자가 당시 20대였으니까 20대가 몇 명 있었거든요. 한 대여섯 명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었고 하니까 아무래도 어른 스님이라든지 소임자 스님들이 좀 내 상자 해볼 생각이 없느냐 이런 식의 좀 제안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것도 인연이죠. 제가 퇴설당에 행자로 들어가게 되었고 또 노장님을 이제 시봉을 하게 되면서 또 노장님의 자서전 같은 걸 읽어보면 되면서 이제 노장님을 은사로 정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처음부터 출가하게 되면서 세운 원력이 사실 중요했기에 그게 좀 맞아떨어진 것 같아요. 뭐냐면은 저는 이제 평생 참선 수행을 하신 분을 은사로 모시겠습니다라는 이런 참 원력을 세우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원력을 오래전부터 세웠으니까 그런 원력이 자연스러운 인연으로 이어져서 노장님을 모시게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 달은 제가 공양주로 저 살았지만은 나머지 7개월은 이제 퇴설당에서 지낸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당시에 노장님이 이제 조금 이제 저를 좋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 못 들어봤지만 직접적으로는 노장님께 이제 저 행자 어떻습니까? 라고 이제 사형스님들이 소인보는 이제 어른 사형스님들이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몇 마디 좀 말을 다 많이 들었는데 이제 좀 다 말하긴 그렇고 저에 대해서 쟤는 잠을 안 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후에 밥 먹고 하면 슬쩍슬쩍 졸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제가 되게 신심이 투철하던 때였어요. 졸면 안 된다 이런 원칙이 엄청 강한 때. 저도 되게 뭐랄까 원칙 고집 이런 게 되게 강했어요. 처음에 엄청 강해가지고 그래서 졸리면은 마당을 포행하는 거예요. 돌면서 그러면서 신신명증도가 외우고 뭐 초발심 자격문 외우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안 잤어요. 저는. 그러니까 정식으로 잠자는 시간 외에는 졸지도 않고 걸어다닌 거예요. 이제 근데 노장님이 그걸 다 보시는 거예요. 어른 뒤에 요사체 계시면서도 이게 대단한 게 어른은 다 봐요. 그거를 나중에 안 볼 것 같은데 하나하나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통 분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저에 대해서 이제 좋은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근데 이제 은사를 정할 때쯤 되어서 아무래도 저는 이제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누구를 은사로 할지는 얘기하지 않았고 그냥 조용히 있었는데 나중에 시자스님이 저희 사형스님께서 방장스님께서 도장님께서 행자님을 이제 좀 좋게 생각하신 것 같다.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이제 우리 쪽하고 인연을 맺어라 해가지고 저는 속으로 이미 그렇게 결정했었지만은 어떤 뭐랄까 이제 주도권은 제가 쥐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끝까지 얘기 안 했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결국에 은사를 정할 때쯤 되어서 노장님을 은사로 모시면 좋겠다고 이렇게 시자스님한테 말씀드리고 행자 교육원 뭐 한 달 가기 전쯤에 해가지고 법명을 받았어요. 그때 원제라는 법명을 받았죠.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직접 주지는 않으시고 행자한테 이제 종이에다가 원제라고 적은 거예요. 원제 한자로 이렇게 둥그런자 임금제자 그렇게 적어가지고 이제 시자 스님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행자가 받았는데 그때 굉장히 좀 뭐랄까 감격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출가해서 법명을 받는 거잖아요. 법명을 드디어 이제 스님 법명을 받으면서 이름이 주어지면서부터 어떻게 보면 정식 스님으로 사는 건데 그 시작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법명을 받고서 너무 이제 감격에 겨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한참 봤던 것 같아요.
법명을 바꿔서. 그 법명 쓰신 거 종이가 제가 어디에 있을까요? 어느 책에 제가 꽂아놨거든요. 노장님이 주신 신신명 증도가라는 책, 성철 스님이 쓰신, 거기다 이제 꽂아놓고서 계속 보고 했거든요.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런데 이제 태설당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태설당에서 2011년 4월부터 2012년 4월까지 구족계를 받고 정식 이제 비구로서 시자를 보게 되었어요. 이제 시자라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당시 이제 저희 은사선생님께서 조계종 종정을 하고 계셨거든요. 이제 종정이라는 거는 이제 조계종의 어떤 선승 그리고 정신적 스승을 대표하는 최고의 어른이시기 때문에 이제 공식 직함인 거예요. 그래서 태설당 시자이기도 하지만은 종정 예경실이라는 이제 직함도 있어요. 예경실의 사서, 예경실의 거기서 이제 소인보는 이제 그런 사서라는 직함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절 내에서는 이제 그냥 시자라고 부르죠. 시자라고 하는데 퇴설당이란 말이 쌓일 퇴자에 눈설자예요. 당은 이제 집당자라고 해서 그냥 이제 무슨 당 해서 집이란 뜻인데 퇴설이 어디서 왔냐면은 명확한 근거는 아니지만 퇴설이 눈이 쌓였다의 근거가 될 만한 기록은 해가 스님과 이제 보리달마 스님의 만남에 있어요. 이제 해가 스님께서 보리달마 스님이 계신 이제 소림굴 앞에서 이제 가셔서 워낙 보리달마 스님의 이제 법이 있다고 깨달으셨다고 이제 믿었으니까 갔지만은 이제 보리달마 스님께서 달마 스님이 좀 거절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거절한다고 그냥 갈 게 아니죠. 갈 게 아니고 제자로 받기를. 그러니까 밤새도록 이제 소림굴 앞에서 앉아 계신 거예요. 근데 그때 겨울이었나 봐요. 추웠는데 눈이 소복히 쌓일 때까지 그냥 소림굴 앞에서 딱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약간 전설적인 기록인데 달마 스님께서 쓱 나오시니까 소림굴 앞에서 그때 이제 팔을 잘라서 이제 공양을 올렸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법의 의지를 법을 구하고자 하는 의지를 이제 표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팔을 올렸다. 그래서 단비 구법 팔을 잘라서 절단해서 이제 법을 구하는 어떤 의지를 표명했다라는 이제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퇴설이란 게 그 퇴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 게 있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퇴설당에서도 퇴설당 중간에 이제 편액이 퇴설로 이제 적혀져 있죠. 근데 그 왼쪽에 마당에서 보면 왼쪽에 염화실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염화실이라는 데를 이제 제가 쓴 거예요. 가끔 이제 도반 스님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뭐 근황을 나누죠.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스님 어디 있어? 나 해인사 염화실에 있어.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염화실. 근데 도반 스님들이 스님이 왜 염화실에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염화실이란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염화실은 그 절에 가장 어른 스님께서 지내시는 방의 이름을 염화실이라고 보통 불러요. 보통 이제 큰 절에 이제 조실 스님 아니면 뭐 아주 더 큰 이제 총림의 방장 스님이 지내신 방이 염화실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른 스님의 처소인데 왜 스님이 왜 거기 있어? 라는 이제 그런 걸 물어보는 거죠. 태설당 자체가 어른의 처소지만은 사실 노장님께서는 태설당에 지내지는 않으시고 여기는 손님들 접견실이에요. 그 당시엔 접견실로 썼어요. 당시는 뒤에 해행당이라고 해서 그때 이제 따로 이제 건물체가 따로 있으셨거든요. 근데 퇴설당이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된 거죠. 어른이 지내시는 공간의 상징적인 의미. 그리고 거기서 이제 손님들을 접견하셨으니까 그렇게 저 퇴설당인데 염화실이란 게 왜 염화냐? 이제 들염자에 꽃화자거든요. 이게 또 의미는 있어요. 앞에 이제 보리달마 해가 스님의 어떤 퇴설처럼 염화는 뭐냐면은 부처님이 세종께서 이제 마하가섭 이제 상수제자한테 이제 법을 전하신 이제 3번 삼처전심 세 곳에서 마음을 전하셨다. 곧 이제 법을
인정해 주셨다라는 이제 그 기록이 있는데, 염화미소, 그때 염화 꽃을 드니까 대중들이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아무 설법 내용 없이 꽃을 쓱 드니까 대중들이 부처님 설법 안 하시고 왜 꽃을 드시지? 라고 이제 의문에 있는데, 다들 어린둥절에 있는데 유일하게 마하가섭만 슬쩍 미소를 보였다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마음의 법을 인정해 주셨다라는 이제 기록이 있어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반분자라고 할 거예요. 부처님께서 또 이제 설법 하시는 순간인데 자리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자리를 중앙을 안 앉으시고 약간 옆을 비켜서 반만 딱 차지하고 앉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왜 저러시지? 라고 했죠. 대중들은. 근데 그때 마하가섭 스님이 제자가 와가지고 나머지 반 자리에 자기가 앉았어요. 그게 두 번째로 법을 전해주신 경우고, 세 번째는 이제 곽시상부라고 해서 제가 이걸 자세히는 기억하지 못하겠는데 이제 부처님 돌아가시고서 이제 장을 이제 화장을 해야 되는데 상수제자인 마하가섭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섭 스님이 이제 올 때까지 좀 기다린 거예요. 관에 이제 관에 이제 부처님을 이렇게 모시고서, 그러다 이제 마하가섭이 이제 올고서 그 화장을 하기 전에 그 주변을 좀 세 바퀴를 돌았나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부처님한테 불생불멸이라고 하시더니 그렇게 이렇게 돌아가신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심을 보이십니까? 하니까 부처님께서 이게 관 밖으로 오른발을 쑥 내미셨다는 게 있어요. 이게 곽시상부라서 그제서야 이제 화장을 할 수 있었다라는 이제 기록이 있어요.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마하가섭한테 이제 이런 법을 전하신, 마음의 법을 전하신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이제 염화 미소, 아주 유명한 언구죠. 근데 이제 거기서 따와가지고 이제 염화실, 염화실은 어르신이 지내시는 처소가 된 거죠. 그리고 이게 참 재밌어요. 제가 세계 일주를 어떤 계획하게 된 게 그 시자를 약간 끝내갈 즈음이었거든요. 그래서 도무지 공부가 진척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세계 일주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딱 품었는데, 근데 이제 세계 일주를 조사해 가면서 루트를 조사하고 어디를 갈지 무엇을 해야 될지 조사해 가면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세계 곳곳에 문화유산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문화유산을 굉장히 지정해주는 어떤 유명한 단체가 유네스코잖아. 그래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들을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한번 또 생각해보는 거죠. 역사적인 문화 유적지를 많이 가봐야 되니까.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제가 해인사에 있으면서 해인사에도 유네스코 문화유산이 있는 거예요. 팔만대장경. 근데 제가 그걸 잘 인식을 못한 거예요. 왜냐면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러니까 저도 문화유산 유적 옆에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염화실이 바로 옆에 이렇게 계단 타고 올라가면은 그 문이 있는데 그걸 이제 등지문이라고 불러요. 등지가 뭐냐면은 산매를 뜻하는 한자어를 등지라고 해요. 그런데 그 등지문을 바로 넘어가면은 그 옆에가 담벼락 옆에가 팔만대장경이 이제 모셔져 있는 장경판전이에요. 그래서 제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되어 있는 장경판전이랑 불과 그 담 사이에서 한 3m 정도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서 내가 유네스코 문화유산 옆에 살고 있구나 이걸 딱 느낀 거예요. 조사를 해나가다가. 그래서 맨 처음엔 팔만대장경이지 장경판전이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정작으로 이제 제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 대한 어떤 인식이 없었던 거예요. 인식이 없다가 내가 대단한 데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 등지문을 통해서 제가 듣기로는 성철 스님께서는 그 등지문 열고서 장경판전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팔만대장경 이제 모셔져 있는 이제 장경판전 내부를
포행도 많이 하셨다고 해요. 포행 많이 하시고 한 번씩 쓱쓱 보시고. 그러니까 절의 최고 어르신이 이제 방장 스님은 이제 장경판전을 당연 어르신이죠. 자유롭게 이제 오가실 수 있으신 거죠. 근데 이제 장경판전 내부는 일반인들은 제가 알기엔 못 들어가요. 그걸 학술적으로 연구하는 분들은 어떤 허락하에, 허가하에 들어가실 수는 있지만은 스님들도 허락된 스님들만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성철 스님 당시에도 이제 방장 스님은 그 안으로 이제 자유롭게 하시면서 장경판전을 이제 한번 이제 돌아다녀 보시고 이렇게 좀 문화재도 한번 보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시자살적에 2번 들어가 본 것 같아요. 노장님 따라서. 노장님이 이제 그쪽 등지문으로 들어가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자가 옆에 따라 붙어야 되니까. 그래서 노장님 덕에 2번 정도 들어가 본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엔 없었어요. 없었고, 근데 이제 이 장경판전의 영향 때문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고려시대 그거를 이제 조성해가지고 1000년 가까이 이제 1000년, 1200년, 1200년인가 1000년인가 그렇게 장경판전이 소실되지 않고 수많은 전란을 지났음에도 그렇게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이 참 대단한 일이지만은 그런 어떤 기운이 좋다는 말도 있었어요. 여기가 참 최고로 좋은 기운들이 모여져 있다. 뭐 그런 말이 있는데 저는 기운을 못 느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뭐 알지 못했는데 가끔 이제 기일을 수행하는 이제 도반 스님들이 온단 말이에요. 태설당에. 그러면 오셔서 하는 말이 여기 기운이 되게 좋다는 거예요. 염화실이라는 곳이. 왜냐하면 그렇게 그 우리나라 국보이기도 한 팔만대장경이 모셔져 있는 장경판전 바로 옆이라서 3m 떨어진 곳 옆이라서 기운이 좋아서 뭐 기운을 측정하자면 100점 만점 중에 90점은 나온다고 막 이런 식으로 막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아무것도 못 느껴서 그냥 살았어요. 그냥 살았는데 태설당에서 노장님과 사실은 이제 수많은 이야기가 있었겠지만은 저는 이제 이 태설당 염화실에서 지내면서 되게 어떤 면에서 되게 뿌듯하고 좀 감격스러웠던 생각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태설당이란 곳이 예전에 경허 스님 때 기록도 있거든요. 그때 이제 선원으로 운영되던 곳이었어요. 선원 스님들이 정진하는 곳? 약간 그런 것으로 있었는데 지금은 선원이 이제 소림선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인사 저쪽 언덕 넘어서 이제 자리에 있지만은 예전에 그 소림선원이 완공되기 전에는 선열당, 해행당, 태설당 이렇게 세 당이 이제 모여서 선원이 되었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제 각 당마다 이제 정진 시간이 달랐어요. 어디는 가행정진, 일반정진, 약간 여기는 잠깐 용맹정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달랐는데 태설당이 유명하게 된 것은 이제 정식 선원이 소림선원이 지어지기 전에 이제 수자 스님들이 거기서 정진하셨다는 거예요. 정진하셨다는 기록이 있고, 근데 이제 선원이 옮겨지면서 나중에 방장 스님의 이제 처소가 되어버린 거죠. 선열당은 이제 주지 스님의 처소가 된 거고요. 근데 제가 지내던 이제 염화실이 원래 어른 스님의 이제 방이지만은 제가 무슨 복이 있었는지 어르신의 방에 지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한테 이제 가장 의미가 깊었던 것은 그 염화실이라는 곳이 사실은 성철 스님께서 지내신 방사이기도 했고 또한 입적하신 방사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면벽하시면서 이제 돌아가셨다, 이제 입적하셨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여기가 그곳이구나 하고서 이게 그런 이제 스스로의 어떤 그런 감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전에도 수많은 선지식들이 계셨는데 경허 스님, 또 경허 스님이 퇴설당에서 이렇게 수자들을 제접하고 지도하셨다는 기록이 있어요. 이 기록은 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경허 스님과 퇴설당은 다음 시간에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태설당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 출가, 그리고 태설당에서의 시자 생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다음에는 경화스님 한번 경화스님과 태설당 한번 말씀드려 보죠.